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2 박세길. 효전에서 12류까지. 페이지. 책을 펴내면서 노예가 자신이 노예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노예는 영원히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 자신을 지배하는 외세를 마냥 받들어 모시기만 한다면 그 민족은 결코 식민지 노예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외세를 은혜로운 존재로 찬미하고 제 동포를 흉측한 괴물로 취급하는 가공스러운 최면 상태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이후 이 땅은 반미의 무풍지대로 굴욕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진영의 총수로 등장한 미국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민족해방의 물결을 억누르고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속셈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과학기술에 필적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악마를 천사로 둔갑시키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교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침략적인 전쟁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 부각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쟁 도발의 책임을 적대 진영에게 떠넘기기 위한 엄청난 음모가 수십 년에 걸쳐 줄기차게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자신을 독립의 원조자로 위장했던 미국은 4월 혁명을 계기로 식민 통치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자 5.16 군사 쿠데타를 시발로 정보 공작 정치라는 새로운 수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은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제적 수탈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원조와 착원을 미끼로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빈곤의 구제자이자 경제개발의 후원자로서 부각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엄청난 양의 경제 잉여에 대한 수탈 역시 경제적 합법직성이라는 이유로 교묘하게 포장됨으로써 그 진상이 극도로 은폐되어 왔습니다. 미 군정의 정식과 함께 남한이 미국의 직접 통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의 기반을 강화해왔다는 신화는 결국 미국의 통치 방식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남한에서 보인 미국의 속성을 잔인함으로 특징 짓는다면 그 이후는 교활함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눈에 비친 역사적 사실의 상당 부분은 본질과 거리가 먼 지엽적, 말단적인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제시된 위장용임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인이 남겨놓은 알리바이만으로는 결코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사에 얽힌 진실과 그의 바탕을 둔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해명은 이론적인 사색에 앞서서 은폐되어 있는 진상을 들추어내고 핏돌해진 사실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배자가 사용하는 은폐와 위장이라는 기본 수법은 어디까지나 심각한 폭력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미국이 남한을 지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자
거대한 음모의 산실인 각종 정보기관이 총칼로 무장한 군부의 손에 직접 장악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폭력에 의존해 음모의 현장이 성역으로 탈바꿈해 선포되고 민중의 접근이 철저히 저지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에 관한 궁극적이며 확정적인 진실은 단순히 몇 자료의 펜대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전체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의 현대사에 관한 정확한 규명 작업은 소수 지식인의 손에서 전체 민중의 손으로 폐쇄적인 사색의 영역에서 공개적인 투쟁의 영역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민중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최면술에서 벗어나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민중이 미래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역사를 되찾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를 다룬 제1권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요구와 역할을 중심으로 외세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남북의 민중을 하나의 민족사의 주체로 놓고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는 결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통치자들에 의한 정보 통제로 말미암아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심증만을 굳히는 것으로 끝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 압력 때문에 정당한 평가는 고사하고 아예 다루지조차 못한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필자의 부족함을 통감하면서도 아직도 현실은 진실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민중 모두의 손으로 메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끝까지 맡아주신 돌베개 식구 모두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1989년 5월 1일 박세길. 여기 어디까지인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권 차례 책을 펴내면서 제6부 항쟁의 불꽃, 제1장 독재와 민주의 갈림길, 제2장 광주 민중항쟁, 제7부 어둠과의 대결, 제1장 권력과 지배의 논리, 제2장 다시 일어서는 민중, 제3장 민중의 총궐기, 제8부 급변하는 내외정세와 민족의 진로, 제1장 역사는 우리의 것이다. 제2장 국제정세의 대변화, 제3장 격동의 한반도, 제4장 과거에서 미래로. 책을 마무리하면서 참고문은 38페이지. 이미 밝혔다시피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행정기구를 통해 강제로 징집하는 임무를 떠맡았다. 그 대가로 이승만 정권은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자유를 부여받게 되었다. 왕과 미국의 한결같은 추종자이면서 동시에 이승만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한국군 고위 장교들은 공공연하게 군수물자를 빼돌린 데 열을 올렸다. 이들은 석유, 자동차 부속품, 식품 원료,
등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라면 가리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호주머니를 불려나갔다. 더욱 악랄한 방법은 70만 사병의 부식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25번 38페이지 25번에 대한 해석 김세진 한국 군부의 성장 과정과 5.16 김성환 외 앞의 책 127쪽 심지어는 사병들을 동원해 상업적인 건물을 세운 뒤 이를 팔아먹는 사태까지도 발생했다. 26에 대한 해석 데이비드 콩드 앞의 책 48쪽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의 상당 부분은 이승만의 금고로 들어갔다. 그 대가로 이승만은 행정감찰기구와 국회로 하여금 군 내부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덮어주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군 내부의 상황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의 군부는 한국 국민에게는 불가사의한 접근 불능의 성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파렴치한 부정행위는 한국군의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미 군사고문단의 방관적 태도 아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본래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군 내부에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군사물자의 보급과 사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27. 위의 책 48쪽 미국이 이러한 방관을 통해 노렸던 것은 그 같은 부정수익의 궁극적 원천이 결국은 미국의 원조임을 아는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의 손아귀 위에 완벽하게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들 부정행위가 정권이 보호하는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이승만 정권과 군부는 비정상적인 밀착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한국군 고위장교 집단 내부에는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자리잡게 되었다. 위와 같은 부정행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군 사병들이었다. 사병들은 대폭 감소된 식량과 부식 때문에 대부분 심각한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자동차와 석유 유출은 곧 훈련조건의 악화를 초래했고 사병들은 상업적 성격을 띤 건축공사에 동원됨으로써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필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사병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압적인 체제가 필요했다. 다음으로 이승만 정권의 돈줄은 미국 원조물자의 가공 판매에 기생하던 소수의 매판 자본가들과의 공모관계에서 형성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원조물자의 배정과 금융대출 등 자본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요소들에 대해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매판 자본가들에게는 이승만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승만은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즉 권력과 자본은 뒷거래를 통해 한 덩어리가 되었고 민족의 경제를 팔아먹는 공범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승만 정권은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원조 물자를 특정 재벌에게 집중적으로 배정했는데 배정 당시 지불된 금액은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재벌은 면화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가공 판매를 통해 비료, 시멘트, 양곡 등 일부 품목은 중간 도매를 통해 거액의 이윤을 남겼는데 이윤으로 남긴 금액이 물자 구입액에 비해 1954년에는 180%, 1957년에는 64%, 1960년에는 20%나 되었다. 당연히 이들 이윤의 일부는 뇌물의 형태로 이승만의 금고로 들어갔다.
한국전쟁 후 한국에서 행해진 정치자금 염출 제도는 미국의 대한원조 계획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정부는 면허 제도를 통해 미국의 원조 물자에 대한 입찰을 자유당의 정치자금을 상납하거나 자유당이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게만 허용했다. 1960년 현재 자유당 의장인 이기붕은 29개 개인 기업체에 대규모 주식을 갖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자유당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모든 개인 기업체들의 주식을 적어도 50%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28. 41페이지 28번 김정원 앞에 책 186쪽. 마찬가지 수법이 각종 금융대출 과정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현재도 그렇지만 1950년대에도 달러는 곧 황금알을 낳는 그 위였다. 기계공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달러는 해외에서 설비를 도입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값싼 원자재의 수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남기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중석 수출과 주한미군의 대여로 얻은 달러를 한국은행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었다. 아울러 달러의 대출은 상공부 장관의 허가 아래 이루어졌는데 이는 달러 배정을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그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특정인에게 달러를 대출했다. 이렇게 해서 달러를 손에 넣은 자본가들은 외국 물자를 사들여 그대로 국내 시장에 내놓기만 해도 몇 배의 이익을 남기는 폭리를 취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손쉽게 재벌로 성장해 갔으니 풍한산업, 대한방지 등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29. 41페이지 29에 대한 해석 김대환 앞에 글 192 내지 194쪽 참조. 원화대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원화대출은 주로 산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산업은행의 자금 원천은 크게 국채 발행을 통해 얻어진 자금과 원조물과 판매대금, 대충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은행대출은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었다. 먼저 은행대출 금리의 수준은 보통 18.25%를 밑돌았는데 같은 시기의 사채 이자율이 연 20 내지 25%에 달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사채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금리 수준을 능가하는 높은 인플레로 인한 이익 발생을 들 수 있다. 예컨대 1956년의 일반은행 대출금리는 18.25%였는데 같은 해의 물가상승률은 29.4%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결국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1.15%인 셈이었다. 즉, 은행 대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만히 앉아서 대출 총액의 11.15%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30. 따라서 은행 대출 자체가 대단한 특혜일 수밖에 없었고 달러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그에게 뇌물 제공자에게 집중적인 대출을 해주는 부조리가 횡행했다. 물론 이러한 뒷거래에 가담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금 사정이 넉넉한 극소수의 매판 자본가들 뿐이었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뇌물 제공의 예를 들면 1956년 대통령 선거 때 자유당이 산업은행에 대해 12개 기업체에 총 17억 원의 자금을 융자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 12개 기업체들은 은행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다시 자유당의 선거자금으로 상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선거자금 염출 방법은 1958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역시 활용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자유당의 요구대로 정치자금을 상납한 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해준 산업은행의 은행장은 그 협조에 대한 대가로 장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선거자금 연출에 참여했던 기업체 중 7개 기업체는 표 1과 같다. 표 1. 1956년 대통령 선거자금 연출업체 출전 김정원 분단 한국사 동력 1985-187쪽 회사명 태창방직 대출받은 자금 1억 환 자유당에 상납한 자금 1억 환 회사명 중앙산업 대출받은 자금 6억 7천만 원 자유당에 상납한 자금 5천만 원 회사명 금성방직 대출받은 자금 2억 환 자유당에 상납한 자금 1억 환 수도영하 2억 환 1억 환 독립물산 7억 환 1억 2천만 원 동양시멘트 1억 5,400만 원 5천만 원 조선방직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승만 정권과 매판 자본가의 뒷거래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도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권 아래 세금의 액수는 세무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책정되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세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업주와 세무관리들 간에 공공연한 뇌물이 오갈 수밖에 없었다. 정권 차원에서 행해진 더욱 노골적인 특혜는 특정 재벌에 대한 각종 세금의 감면 조치였는데 대통령이 지정하는 산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4 내지 6년간의 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 그 기한이 만료된 것이라도 1951 내지 1961년 동안에는 세금의 3분의 1을 경감해주고 이와 동시에 배당세, 영업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었다. 이 같은 엄청난 이득을 보장해주는 대통령 특별지정의 대가로 그에게 뇌물이 오갔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자금은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위의 자금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군사적 목표에 복무하고 또한 남한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달러, 원조물자, 그 판매 대금을 매판 자본가에게 건네주는 중개인 역할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매판 자본가의 역할이 미국의 경제적 수탈을 위한 대행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승만 정권은 민족을 팔아먹음으로써 자신의 배를 채웠던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수입은 기본적으로 민중을 수탈해서 얻은 것이었다. 남한의 젊은이들을 한국군 사병으로 대량 징집한 것은 가장 가혹한 형태로 노동력을 수탈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미국 원조에 의한 매판 자본가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몰락, 농민의 파탄, 그에 따른 대량 실업과 극단적인 저임금 구조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와 함께 매판 자본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고의적인 인플레 정책과 재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역시 민중의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 이승만 정부가 매판 재벌에 대한 금융상의 특혜를 노리고 화폐를 무더기로 찍어냄으로써 야기된 높은 인플레는 한정된 수입만으로 살아가던 민중의 생활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재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한 정부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중은 더욱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지원이란 엄밀히 말해 이승만 정권과 그 주변의 매판 집단들에게 효과적인 민중 수탈의 수단을 제공한 것을 의미했다. 물론 그 수단이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45페이지 4. 이승만의 권력 노름. 역대 남한 정권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특질 중 하나는 특징 아니야? 특질인가?
찡. 일단 권력을 손에 넣게 되면 결코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장기 집권에 대한 욕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권력 자체가 민중의 참된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온갖 특권을 독점할 수 있는 황금 의자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단 권력의 달콤한 꿀맛을 보고 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장기 집권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휴전 이후 이승만 정권은 극단적인 민중 억압을 통해 표민상의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듯이 보였으나 그러한 안정은 결코 오래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친미라고 하는 배를 함께 탔던 세력 내부의 분열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갈등을 계속하고 있었다. 즉, 이승만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인사가 야당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가해왔던 것이다. 이 같은 야당 세력은 1955년 민주당으로 모여들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과거 한민당 출신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 내부에서 자신의 야심을 실현할 수 없게 된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한때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던 장면이 그러한 경우였다. 이들 야당 세력은 미국의 지지 아래 이승만이 누리던 특권적 지위를 고스란히 차지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집권 세력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일정 정도는 민중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집권 수단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들 야당은 자금과 조직 면에서 집권 세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방법은 민중의 지지를 더욱 많이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비록 기만적이긴 하지만 민중의 요구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민중 역시도 투쟁의 무기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억압 정치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야당의 표를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적어도 선거 과정에서는 민중과 야당 간의 독재 권력을 향한 공동전선이 형성될 소지가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중의 참된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야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임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승만 일파가 장기 집권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은 당연히 온갖 불법과 사기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 불법적으로 집권 연장을 꾀했던 이승만은 불과 2년 뒤인 1954년에 이르러 다시금 추악한 음모에 골몰하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을 사로잡는 고민거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 중림 제한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 조항대로라면 이승만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결국 이승만은 문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종신 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헌법 개정을 획책하기 시작했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개헌 가능성인 의석수의 3분의 1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부정선거를 감행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 달러와 원조 물자로 큰 벌이를 한 정계와 재계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선거 자금을 긁어모았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위협할 폭력 깡패를 고용하고 유권자를 매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야당의 요새장이 폭력배의 기습을 받았고 야당의 선거운동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아가 야당 후보들은 폭력배들이 거듭되는 테러 위협에 혼쭐이 난 나머지 후보를 사퇴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재무, 세무, 경찰, 군대 등 정부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면서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던 미국인 고문들은 이 같은 이승만의 불법 행위를 그대로 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다. 32. 47페이지 32에 대한 해석 데이비드 콩드 앞에 책 44쪽 참조. 이렇게 해서 치러진 선거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자유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자유당 114, 민국당 15, 대한국민당 3, 국민회 3, 재헌동지회 1, 무소속 67석으로 판가름이 난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당초 목표한 개헌 종족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섭 공작에 열중해 교섭단체를 등록할 때는 결국 137석을 확보했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예정대로 같은 해 9월 9일 이기붕괴 135명의 서명으로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투표제 가미. 2. 순수한 대통령 제로의 환원. 3. 경제제도의 자유경제체제로의 수정. 4. 대통령 고리 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5.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림제한 교정 철폐. 33에 대한 해석 48페이지 김도현 1950년대의 이승만론 진덕교회 앞에 책 78쪽. 개헌의 결자는 이승만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며 1954년 당시 79세의 고령이었던 이승만이 죽게 되면 자유당의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하자는 것이었다. 국회 내에서 행해진 개헌은 이승만의 반대 세력에 대한 온갖 협박과 회유 속에 진행되었다. 우선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민국당을 협박하는 조치들이 따라 주어졌다. 이승만의 사주를 받은 일단의 집단은 국민 여론을 가장해 국민 전체가 갈망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통과하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함과 동시에 민국당은 역적이다 라는 전단을 살포했다. 이와 함께 10월 20일에는 민국당의 신익희가 6.25 때 납북되어 북한의 남북협상 총선거추진위원회에서 일하는 조소왕도 인도 뉴델리에서 요담하고 귀국 후에도 조소왕의 밀사와 연락을 취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반공의 칼날을 들이댐으로써 야당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승만의 상습적인 수법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던 11월에는 개헌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던 13개의 신문과 잡지가 강제적인 폐간 조치를 당했다. 11월 27일 국회가 열리자 회의장 주변에는 고액권 지폐가 가을 낙엽처럼 쌓였다.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에게는 50만 원의 대가가 주어졌다. 136표만 얻으면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달한다. 하지만 거액의 뇌물을 뿌렸는데도 최종 결과는 찬성 135표를 획득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사회를 보던 최순숙 괴부의장은 개헌안의 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곧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국회에서 투표가 행해진 다음 날인 28일 자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자기의 부결 선포는 의사과정의 잘못된 산출 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선포된 것이고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의 정확한 수치는 135.333인데 자연인을 정수 아닌 소수점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다. 정부에서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공보처장 담화를 통해 60표의 반대표는 총수의 3분의 1이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표결에 있어서 단수, 소수점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전례가 없었으나 단수는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개헌안은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29일 최 부회장은 전번 회의에서 부결이라고 선포한 것은 계산 착오이므로 취소하고 가결되었다 라고 번복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경무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으로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이러한 숫자 노름은 이승만의 발상이라는 얘기가 있다. 뒤에 사람들은 이를 4.4.5입 개헌이라고 불렀다. 장기 정권의 야욕에 사로잡힌 이승만의 교활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4.4.5입 개헌을 통해 자신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국민적 지탄에 봉착한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기 위해 강교한 술책을 부리기 시작했다. 1956년 5월 5일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임시 전국 대의원회를 가졌는데 이승만은 메시지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언명하고 그 이유를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2임기를 마치면 퇴임하는 것이 좋으며 더욱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날까지 국토 통일에 성공치 못하고 있어 원수의 책임상 무심히 있을 수 없어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이 종신 집권을 위해 불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했던 이승만의 진심일리 만무했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의 수법대로 국민 여론을 가장한 각종 사기극이 연출되었다.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이승만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출마를 단념하겠다는 연설이 있은 직후 전국 각지의 도시와 농촌에서 이승만의 결의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관제 시위가 연이어 날조되었다. 100만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의용노동조합 대표는 이승만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직장은 물론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총극을 벌였다. 같은 취지로 50명의 스님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혈세를 가지고 와 이승만에게 나라를 계속 지도해달라고 탄원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 밖에도 대규모 시위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으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대통령을 계속해달라고 부르짖었다. 당시의 이러한 기만적 사태에 대해 사람들은 이승만이 출마의 빌미를 잡기 위해 소와 말, 심지어는 귀신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대통령 지명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이승만은 본회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에 굴복하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승만은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한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맞서 1955년 9월 19일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야당은 이승만의 결정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이승만이 스스로 조작해낸 시위대의 의사에 부응했을 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신익희와 장면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내정했다. 조봉암이 지도하는 진보당 역시 조봉암을 대통령 후보로
의사 박희추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선거 전에서는 예상대로 이승만 세력의 테러, 협박, 공갈, 매수, 선거 방해,